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썼는데 그때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 한 3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그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왜 네트워크 보안이 이제 중요한가,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가 왜 패턴 매칭인가, 우리가 왜 패턴 매칭을 잘 쓸 필요가 있는가,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왜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한가인데요. 이제 이 정보 보안 분야에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보안도 있고,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DB 보안도 있고요. 그 외에도 문서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보안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영화 그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톰 크루즈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이제 이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톰 크루즈가 이제 컴퓨터를 해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킹을 하기 위해서 온몸에다가 지금 줄을 감고 서커스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해킹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해킹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이죠. 다른 장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제 미션 임파서블 같은 이제 시리즈 4번째에서 나왔던 화면인데, 이번에는 톰 크루즈가 이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수백 층짜리 건물에 벽을 타고 있잖아요, 이제. 자, 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런 좀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역시 해킹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네트워크가 없었다면은 정보보안 분야는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이슈가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좀 더 나가면은 네트워크가 발전을 안 했으면은 아예 IT라는 분야 자체가 거의 발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이제 IT나 그 정보보안 분야에서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보안 입장에서도 공격자나 방어자 입장에서 모두 네트워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아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착해지게 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착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이제. 전쟁도 없고, 범죄도 안 일어나는. 말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천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해킹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고, 다 똑같이 착할 수도 없고, 또 착하다는 기준도 다른 거죠, 사람마다. 무슨 얘기냐면은, 즉, 해킹 사고, 해킹은 전쟁이나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인류 문명이 존재하는 한은 근절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회의 병리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이 완벽해질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완전하지도 않고 다 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불완전하고 좀 불건전한 사람도 섞여 있는 이런 사람이 만드는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이 완벽해질 수는 원천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가 전쟁이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군대를 조직하고 경찰을 조직하고 사법 체계를 만들고 그러한 이제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전쟁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킹도 마찬가지로 근절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보보안 분야를 크게 이제 4가지 분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공격이 있고요, 감시, 대응, 예방과 같은 그런 방어적인 측면의 이제 분야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정보보안 분야에서 공격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공격을 해서 그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은 하는 게 좋겠죠. 뭐 그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근데 자, 그렇게 하려면은 누구를 공격하면 될까요? 이제 한번 찍어주세요. 북한만 없애면은 우리가 정보보안에서 그 뭐 완벽해지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격을 해서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죽여야 합니다. 나만 빼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보보안에서 이 공격이라는 부분은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책에도 썼지만 사실 저는 해커도 아닙니다. 그 해킹 기술도 잘 모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해킹 기술을 배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책을 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격은 좀 논외로 치고요.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방어적인 측면만 남는 거거든요. 감시, 대응, 예방이 있는데, 근데 제일 좋은 건 이 3개의 분야가 이제 조화롭게 균형 있게 뭐 투자를 하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이제 가장 좋겠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없더라고요.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자원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에게 그 부족한 자원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다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감시, 대응, 예방 중에서 어디에다가 좀 집중을 하는 게 그나마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디에다가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가장 좋은 예방. 네, 네. 근데 예방은 아까 지금까지 들은 바에 비해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나마 감시 쪽이 좀 낫지 않을까. 네, 아마 제 책을 보셨다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감시가 제일 중요하다 책에도 써놨는데, 왜냐하면은 예방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방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모든 시스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다 보안적으로 완벽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절대 공격이 발생할 수 없다. 공격이 들어와도 뚫릴 수가 없다. 그게 확신만 할 수 있으면은 다른 건 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에 작년에도 이제 뭐 하트블리드나 쉘쇼크 같은 아주 심각한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취약점들은 그때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오픈 SSL이 만들어질 당시에 또 배시셀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때부터 존재했었던 취약점이라는 거죠. 근데 발견만 작년에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누군가는 그 취약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십몇 년 동안 해왔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취약점을 다 대응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만 해서는 완벽하다고 절대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좀 많이 좀 투자를 하고 남는 여력이 있으면, 그리고 이 감시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그때 좀 남은 다른 분야에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감시가 없으면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머지 대응과 예방은 사실 별로 의미를 찾기가 힘들게 되거든요. 감시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고가 터지고 눈에 보여야만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방 역시 알려진 취약점을 다 패치했지만 모르는 취약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감시 분야에 우리의 그 부족한 자원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시를 좀 중요하게 해야 된다. 여기에는 좀 동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어떤 그 행위들을 하고 있나요? 제일 중요한 업무로 휴전선을 감시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휴전선을 감시하지 않고 집집마다 군인을 파견해서 지키겠다. 자, 휴전선을 지키겠다는 비교해보면 어떤 행위가 좀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휴전선을 지키는 게 더 효과적이죠. 집집마다 지키려면은 우리나라 가구 수가 아마 한 2천만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2천만 명의 군인을 양성해야 된다. 전 국민의 한 40%는 군인인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안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옛날부터 인류의 조상들이 경험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요소를 다 방어하는 것보다는 적이 주로 내려올 만한 그런 주요 길목을 방어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휴전선을 감시하는 체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어디가 이런 휴전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주제가 왜 네트워크 보안인지 아실 수 있겠죠, 이제.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모든 시스템들이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를 감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별로 모든 누가 들어오고 나간다 시스템별로 감시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오고 가는 트래픽을 감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 그래도 다른 보안보다는 좀 더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고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트워크에서 행위 감시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 체계를 가져가는 게 현재 환경에서는 가장 좀 최선의 그러한 그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좀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첫 번째 주제를 좀 마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왜 패턴 매칭인가입니다. 왜 패턴 매칭을 우리가 쓰고 있고 패턴 매칭은 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튀기고 가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요즘은 담배를 많이 안 피시죠? 그렇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만 얘기를 해도 입안이 금방 마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제 가게를 다 이해하시는 건가요? 한국말을 다? 아직 못하는데 제가 네.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예. 좀 자극을 줘야죠. 그래야지 예. 이 친구도 이렇게 한국말 배워야지. 제가 영어를 좀 잘하면 영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영어에 또 취약해가지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들은 각자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만의 상태나 나 어떤 동작을 했다 이런 걸 이제 로그로 다 남기고 있고요. 또 시스템끼리 많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또 트래픽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태나 동작을 이제 나타내는 로그나 이런 트래픽 같은 것을 이제 일반 로그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로그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 당연한 거죠, 이제. 내가 뭐 했다, 무슨 상태다, 이런 걸 다 남기고, 또 어떤 데이터를 줬다, 받았다, 이런 걸 다 기록을 남기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보안 측면에서 정확도가 낮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이제. 나한테 위협이 되는 것만 판단해서 남기는 게 아니니까요. 모든 걸 다 남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1980년대 이후로 그 컴퓨터 무슨 보안 사고들이 이제 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거 좀 로그로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그로 분석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죠, 로그가 이제.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이제 패턴으로 필터링을 하는 패턴 매칭입니다. 즉, 보안 로그는 일반 로그를 공격으로 의심되는
그런 패턴으로 필터링을 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 로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나마 일반 로그보다는 그나마 소량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 로그보다는 그나마 정확도도 높다. 이건 이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일반 로그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패턴 필터링 했더니 굉장히 분석하기 좋아졌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왜 이 로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패턴 매칭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우리 인류가 생겨나면서 또 인류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인류가 터득한 그 정보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자의 정보를 수집하면은 내가 경쟁자보다 더 우위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습득한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도청이죠. 상대방, 경쟁자가 무슨 얘기를 하나 엿듣고 어떤 행위를 하나 엿보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한 도청이라는 방법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중간에 수단이나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있어 왔겠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상대방의 대화를 엿듣고 엿보는 그런 근본적인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두 남녀의 지금 대화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느낌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이 두 사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굉장히 공기가 훈훈하죠, 막 지금 화기하고 막 그래요. 자,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패턴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다, 또는 사이가 안 좋다, 적대적이다,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도청이 최고의 정보 수집 방법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의 대화를 엿듣고 행동을 엿보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남자가 저런 개드립을 치고 있다, 그러면은 저 남자가 그냥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패턴을 이용해서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를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의 수집 방법, 도청에서부터 나타난 이런 패턴의 수집 방법은 가장 인류가 경험적으로 학습한 가장 훌륭한 정보 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똑같이 패턴을 받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근데 이때 컴퓨터가 주고받는 이 패턴들은 컴퓨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켜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주고받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사람하고 그 성격은 똑같다는 거죠. 즉, 패턴을 보면은 이 두 관계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왜 패턴 매칭을 이용해서 로그를 분석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패턴 분석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으로 나왔던 이제 IDS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IPS, 웹 방화벽까지 모든 보안 솔루션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본 보안 솔루션들 중에서 패턴 매칭을 안 쓰는 보안 솔루션을 못 봤어요. 지금 다 쓰더라고요. IPS 같은 경우에 차단 기능 좀 추가되고, 웹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서비스 트래픽만 이제 특화해서 검사하는 이런 약간의 차별성은 있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패턴 검사만 한다는 거죠. 이제. 패턴 매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안 솔루션 분야,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거의 이제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과연 효과는 얼마나 좋으냐, 이게 문제는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가방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IDS에다가 가방이라는 패턴으로 이제 필터링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방으로 갔다, 이런 트래픽이 발생했는데 이게 띄어쓰기 잘못한 바람에 친구 가방으로 갔다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나요? 무시무시한 가방 공격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가방 공격이 막 들어와요, 그냥 무더기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혹시 그 책을 혹시 읽으신 분은 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뭐 답변해 주시면. 한계점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공부 잘하실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해요. 다른 것도 잘하실 것 같은데 연애도 잘하실 것 같아요. 노래는 못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서로 다른 노래의 악보거든요. 이 노래가 실제로 그 표절 시비 때문에 그 법정 소송까지 갔던 노래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마지막 그 네 번째 마지막 빼고 다 똑같습니다. 자, 이 두 개 악보가 이 작곡가가 표절을 안 했다고 전제를 했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모든 노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70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겨우 7개의 표현기を가지고 모든 노래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연한 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표현하는 표현기호는 뭐 알파벳 24자, 숫자 뭐 10개, 그 외에 뭐 특수기 몇 가지 이렇게 한 4, 50개 안에서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4, 50개로 뭐 현재 뭐 발생하는 지구상에 발생하는 데이터가 뭐 수억, 뭐 페타바이트 뭐 더 클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들을 그 4, 50개 패턴, 표현 기호 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의 무조건 그냥 중복되는 패턴, 일치하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패턴 매칭의 가장 큰 유일한 단점인데 가장 심각한 그런 단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화면은 그 원리를 찾아라라는 게임이거든요. 이거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원리를 찾아라. 이 안에 이제 원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 나는 그 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 원리를 찾는 것은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원리라는 사람이 원리가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이잖아요. 현재 이 그림이 바로 현재 그 정보보안 현장의 그 실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공격이라고 로그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 공격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수많은 오탐 속에서 공격만을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그 정보보안 현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뭐 해결할 수 있을까는 좀 뒤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 패턴 매칭인데 왜 쓰고 있느냐? 뭐 좀 다른 것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 오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걸 쓰고 있지? 근데 그 NSA 아시죠? 그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미국 국가안보국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얘네들이 지금 그 13년도에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해가지고 유명해진 게 있잖아요. 프리즘이라고 전 세계 인터넷을 감시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들켰죠, 이제. 근데 이 NSA가 사실은 더 오래전부터 1960년대에는 에셜론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유선 통신을 도청하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전 세계 전화를 다 엿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00년대부터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인터넷도 감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프리즘이라는 이런 또 뭐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자, 이게 뭐 하는 거죠, 결국에는? 패턴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전화로 주고받는 대화 패턴 엿듣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텍스트 패턴 수집하고, NSA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패턴 매칭을 여전히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많지만 패턴 매칭이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거는
패턴 매칭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더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게. 이거는 이제 본 얼티메이텀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영화니까 뭐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NSA가 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패턴들을 미리 걸어놓고, 그 패턴과 일치하는 전화 통화 내역이나 뭐 트래픽 내역을 수집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분석을 하겠죠. 결국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컴퓨터는 1차 어떤 원본 데이터들을 걸러만 주고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러한 큰 단점, 패턴 매치 단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해결 방법으로 결국에는 뭐 사람이 해야 되면은 한계가 분명한 거고요. 결국에는 컴퓨터가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컴퓨터가 하려면 어떤 기능이 추가되어야 됩니까? 어떤 패턴을 보고 그 패턴이 그 전체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이 들어가려면 결국은 인공지능밖에 없다는 거죠. 뭐 언젠가는 아마 인공지능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건 이 영화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에서 그 비키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오지 못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나온다면 우리 보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좀 재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부 다 백수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패턴 매칭에 큰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해야 되지만 그건 아직 멀다. 결국에는 현재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패턴을 좀 더 정교하게 나오는 오탐들을 분석해서 오탐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패턴을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결국에는 사람이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또 현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하는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고생했는데 고생하고 안 알아주고 좀 그런 좀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나마 쓸만한 건 패턴 매칭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패턴 매칭을 이용해서 공격을 잡아내고 싶은 우리들은 그 패턴 매칭을 좀 더 정교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제 그 책 제목이 그냥 IDS와 보안관제 완성이었어요. 이제 빅데이터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초보가 완성된 게 2012년 7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초보를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주위에 또 빅데이터 이런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온통 뭐 미디어들 보면은 빅데이터가 앞으로 사회길이다, 뭐 창조 경제다, 뭐 성장 동력이다. 그래서 도대체 뭐 빅데이터가 뭐길래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작은 이제 구글이 먼저 했더라고요. 이제 구글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이걸 좀 효과적으로 좀 처리하기 위해서 그 GFS라는 구글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 환경이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쓰다가 2003년에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이제 우리 이런 것도 쓴다 하고 자랑을 한 거죠. 이제 그 논문을 보고 이제 그때 야후에 있던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그 논문을 보고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HDFS라는 하드 파일 시스템이죠. 이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 그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구글이 계속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는 GFS도 쓰고 뭐 맵리드스도 쓰고 무슨 뭐 데이터 스토어도 쓰고 아무튼 계속 자랑을 하니까 거기에 뭐 이제 자극도 받고 영감도 얻어가지고 이제 오픈 소스 진행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유사한 그러한 이제 빅데이터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2011년도부터 상업화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좀 기술이 성숙도가 많이 무르익은 거죠. 이제 이거 이제 이걸로 장사를 해도 되겠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1년도부터 이제 마케팅이 좀 굉장히 좀 이제 과도하게 되면서 좀 붐이 일었던 거죠. 11년, 12년 이렇게. 그래서 빅데이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NoSQL 환경 기반의 그런 다양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SQL 환경하고는 뭐가 틀린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SQL 환경들은 일단 비용이 비싸다, 그리고 확장성이 낮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고, 확장성이 낮다는 얘기는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이블이나 컬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 데이터의 뭐 성격은 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구조를 잘 만들어 놔야지, 안 그러면은 좀 쓰다가 다 더럽고 다시 만드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개발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장점은 여러 데이터 간의 그런 상호 간의 복잡한 관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RDBMS라고 많이 쓰잖아요. 이제. Relation 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관계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가 붙는 거고. 반대로 이제 NoSQL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이제 싸구려 PC들만 모아가지고 그냥 분산시켜서 그냥 저장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확장성이 높다. 별로 스키마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데이터 들어오는 대로 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 무조건 그냥. 뭐 그런,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들었고요. 대신에 장점으로는 정말 대량의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저장하고 빠르게 꺼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서로 상호간에 좀 비교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이 기술 동향들을 보면은 NoSQL이었는데 이 NoSQL들이 다시 SQL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즉, 여러 가지 어떤 관계 분석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다시 막 만들어 붙이고 있다는 거죠. 뭐랄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NoSQL 나왔는데 좀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뒤에서 좀 어떤 빅데이터 성공 사례를 좀 살펴볼 건데, 기존의 어떤 NoSQL 환경에서는 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런 분석이 좀 어려웠다는 거죠, 이제. 쉽게 예를 들 수도 있는 게, 보통 TV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보통 SNS 분석이 많잖아요. SNS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뭐 어떤 연령대별로는 뭐가 좀 요새 트렌드고, 시간대별로는 사람들이 뭘 하고, 또 어떤 계절에는 사람들이 뭘 하고,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 SNS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복잡한 분석보다는 보통 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특정 키워드의 개수만 세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뭐 몇만 개 있고, 다른 키워드가 또 몇만 개 있고, 그런 키워드의 개수로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단순한 데이터 분석에 용이한 게 NoSQL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좀 복잡한 분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전통적인 SQL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많이 갖다 붙이고 있다. 현재 추세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 첨부를 했었는데, 이게 안 나오나 보네요. 이게 혹시 그 OS가 7인가요? 네, 그 문제가 아니라 아마 코덱 링크 거는 거 아닌가요? 링크 건 게 아니고 제가 PPT에 동영상을 첨부를 해가지고 집에서는 잘 됐었는데 안 되면은 그냥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작년에 KBS에서 그 IT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카이스트의 성함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정하웅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구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주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제 구글이 이제 그
빅데이터 성공 사례로 가장 먼저 알려졌던 게 이제 구글의 독감 트렌드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뭐 미국, 뭐 전 세계 해가지고 지역별로 독감의 어떤 발생 추이를 알려주는 예고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구글이 어떻게 분석했냐면은 그냥 지역별로 독감 관련된 검색어가 몇 개나 올라오나 개수를 헤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개수가 많으면은 뭐 독감 수준이 높고 개수가 적으면 독감 수준이 낮고 뭐 이런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히트를 쳤었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그 미국의 어떤 그 의료 관련된 국가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몇 달 동안 그 샘플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몇 달이 걸렸는데 구글은 데이터, 검색어 데이터만 해가지고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비교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같은 결과를 얻었더라는 거죠. 이게 아마 좀 빅데이터 성공사의 좀 시초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즉 이 검색을 하는 데이터는 그때 전호환 교수님이 했던 얘기인데 사람들이 검색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뭐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그때 바로 검색을 해본다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바로 검색을 해보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이거 안 궁금한데 구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 잘못된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엉뚱한 데이터를 한번 검색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혹시 검색해봤던 분들 계신가?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나 이거 지금 당장 궁금한데 내년 이맘때나 검색해봐야지. 이런 분들도 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검색할 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검색을 하는 데이터는 전부 다 진짜 데이터라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정확할 때 그 데이터의 개수만 세주면은 거기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뭐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뭐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글 독감 트렌드, 전 세계 지역별로 어디에 독감 수준이 높다, 낮다를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였고, 또 이런 검색어들. 이렇게 단순히 뭐 검색어 개수만 세주면은 현재 트렌드가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세분화해서 뭐 어떤 연령대별로 또 뭐 분화가 되는지, 지역별로 또 어떻게 분화가 되는지 이런 것만 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분석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어떤 트렌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검색어는 검색어의 통계를 분석하는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정확한 데이터라는 겁니다. 검색어는 그냥 존재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글 번역 사이트인데요. 우리 애플 입력하면 사과로 번역이 되잖아요. 이 번역 알고리즘도 되게 단순한 게 구글이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번역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개수를 세는 겁니다. 애플의 한글 번역 데이터 중에서 사과가 제일 많았던 거죠, 이제. 만약에 애플의 그 한글 번역 데이터 중에 호박이 많았으면은 호박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부러 몰라서 틀리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그렇게 호박으로 번역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개수만 셌더니 이런 번역 서비스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성공한 빅데이터의 공통점은 전부 다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요즘 그 보안 분야에서도 빅데이터가 굉장히 열풍이거든요. 하드를 써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양한 로그들을 뭐 상관 분석하면은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보안 데이터는 과연 정확한가?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이제 좀 던지고 싶고요, 이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어떤 다른 빅데이터 성공 사례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좀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보안 정보가 궁금하면은 보안 로그의 개수를 셀 게 아니라 진짜 공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자친구가 예쁜지 궁금하다면은 여자친구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잖아요, 이제. 일단은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쁘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투표의 결과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투표 한 사람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겠죠. 안 한 사람들 데이터까지 들어가면은 결과가 이제 부정확해지는 거잖아요.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탐들을 모아가지고 분석 아무리
못한 로그 굉장히 많아요. 빅데이터예요. 이거 모아가지고 분석하면 뭐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 그래서 보안 분야에서도 지금 빅데이터가 대유행인데, 저는 이제 단순히 어떤 빅데이터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그 보안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가, 현재 정확도는 얼마인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쓰는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화면은, 아래에 보시는 표는 IDS에서 발생하는 이제 기본 정보들이 있죠. 공격명이 있고요, IP 정보, 포트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단순히 어떤 공격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심증만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심증을 확정시켜줄 물질, 즉 패킷 페이로드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잘 안 본다는 겁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이 또 이걸 같이 안 보여줘요. 저 로그 한 줄을 클릭해야 그 패킷 페이로드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숨어있다 보니까 이게 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에 비하면 사실 양은 정말 스몰 데이터지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에 비하면 스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다 처리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네요. 네,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를 정의할 때 보통 양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테라바이트도 부족하고 뭐 한 페타바이트 정도는 돼야, 페타바이트면은 한 1000조 바이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거. 그 정도는 돼야 빅데이터다. 그래서 IDS 뭐 이런 로고는 정말 뭐 그냥 세 발의 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절대적인 양으로 빅데이터를 정의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 그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에 넘치는가 부족한가. 현재 IDS 로그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다는 거죠. 페이로드까지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잘 쓰지 않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한 순간 그 데이터는 빅데이터에 비하면 미미하겠지만 우리한테는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그 SQL 인젝션 공격에 의해서 발생한 그 이제 패킷 페이로드 사례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아까 그 기본 정보를 클릭한 다음에 저 로그를 하나씩 가져와서 읽는 거죠. 이제 쭉 읽으면서 탐지 패턴이 어디에 위치했나 위치를 찾고, 그 패턴을 찾은 다음에는 그 패턴이 이 전체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나를 맥락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제 하나씩 분석이 되니까 사람이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2005년에 처음 이제 보안관제 업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로그는 하루에 뭐 몇십만 개씩 쌓이는데, 그래서 장난하나, 이거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 로그를 또 보려면은 또 클릭해서 더블 클릭만 하루에 뭐 하루 종일 더블 클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거다 생각해두고 뒤져봤더니 있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나머지 뭐 책에 제가 써놓은 대로 이제 뭐 디코딩도 하고 뭐 분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읽어서 이 로그를 발생시킨 그 탐지 룰은 %20인데 %20이라는 패턴을 탐지하는 룰인데, 저 패턴의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는 저 엔드 패턴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패턴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죠. 분리를 해버린 겁니다. 텍스트를. 이게 이제 제가 책에서 텍스트 정교화라고 소개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놓으니까 뭐가 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공격, 혹시 이 중에서 공격이 보이시나? 좀 더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URL 인코딩된 패턴들을 디코딩을 해버리면은
공격이 보이시죠? 이제 5개가 나왔고요. 공격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석을 하면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에 비해서 일괄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로그를 더 빨리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나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까지 쓰게 됐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좀 다른 이제 관제센터도 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할까 그런 이제 궁금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관제센터를 뭐 안랩이나 이글루나 이런 회사들을 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전부 똑같이 제가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죠. 로그가 뜨면은 그거 클릭해서 확인하고 결국 하루에 확인할 수 있는 로그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라. 나만 이렇게 하고 있었네?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한 2007년쯤 됐는데, 그때 이제, 내가 하던 거를 잘하면 책이 될 수도 있겠다. 책을 쓸 수도 있겠다. 또, 뭐 특허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었고요, 이제. 중간에 좀 오래 걸렸죠, 이제.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은 많은 로그를 더 빨리 분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격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또 오탑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우리가 패턴의 발생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생기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룰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공격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니까 현재 패턴이 너무 간단하다.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탑 패턴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저런 오탑 패턴을 좀 피해갈 수 있게 좀 룰을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전체 로그 9개밖에 안 되지만 이런 로그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분석된 결과가 모이면 모일수록 이런 게 진정한 보안 분야에서 빅데이터 효과가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책 제목에다가 그래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빅데이터야 하고 이제 뒤늦게 붙였습니다. 이제 책의 제목에다가. 그리고 나서 욕을 많이 먹었죠,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책을 사서 봤는데, 하도 이야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뭐냐, 이거 사기다. 책값 물어내라. 이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의 집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그런 일정 수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보안, 그 중에서도 감시 업무가 확립이 되어야만 나머지 예방과 대응 업무도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패턴 매칭도 정말 좀 불안전하고 단점이 많지만 더 나은 게 없다. 아직까지 NSA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고민 많이 해봤겠죠. 하지만 쓸만한 게 아직까지는 패턴 매칭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일 나은 이 패턴 매칭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우리는 사실 IDS 로그, 빅데이터에 비하면 정말 스몰이지만 이것도 제대로 분석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리고 스몰 데이터를 잘 활용해본 그런 경험을 쌓게 된다면은 빅데이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 제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